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임명사전이 나오도록 하신 임종국 선생님 여동생 되시는 임순아 여사 되시죠? 네, 제가요, 오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역사학자분이 친일이라고 말하지 마라. 친일파라고 하지 말고 부의 역적이라고 말해라. 역적이지 어째 친일파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는 죄가 아니다. 우리가 국제시대에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우리의 혼은 지키면서 지킬 걸 지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친하게 지내는 것과 민족을 팔고 그쪽을 도와주고 나라를 파는 거는 역적이니까 부의 역적이라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는 종일을 했다. 종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종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이 참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 용어가 참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빠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네, 또 착하기도 엄청 착한 분이에요. 그러나 글을 쓰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엄청 까다로워서 우리 동생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오빠가 맨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59년 말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처음에 이상전직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피난을 갔다 왔더니 우리 땅에 군부대가 다 징발을 해갖고 있어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판자로 진 큰 막사, 말하자면 판자집인데 군 막사니까 굉장히 좀 컸죠. 막사를 하나 들어다 줘서 그 안에다가 그 옆에 우리 땅에 있는 부대가 병기단이에요. 병기를 꺼낸 그 박스, 나무 박스 갖고 들마루를 여러 개 짜다 줘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자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침실도 되고 주방도 되고 했거든요. 이제 친일파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60년도에 한일, 그러니까 62년이죠. 한일 무력 외교를 하는 걸 보고 그때 오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친일파에 대해서 오빠가 쓰기 시작한 동기가 뭔가 하면은 오빠가 17살 때 광복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땅을 많이 샀기 때문에 오빠는 인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을 농업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학교를 다녔는데 하루는 그 학교의 연못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 주둔한 일본군하고 어떻게 마주 앉아 있었는데 너희 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좋지 그러더래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노려보더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좀 무서웠는데 우리가 20년 후에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중에 대하고 공포를 한 방 쏘더래요. 그래서 참 어린 마음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그 한일 회담을 하는 걸 보고 20년 후에 온다더니 그 소리가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 그 지식인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일조를 했는가 이런 걸 조사하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분이 오빠가 고려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유진호 총장에 대해서 썼대요. 그랬더니 그 오빠를 아끼던 조용만 교수가 오셔갖고 그 조용만 교수에 대해서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총장님은 좀 빼줄 수 없느냐. 그런데도 오빠가 안 된다 하고 썼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쓴 사람이니까 저는 젊은이들이 한때 반정부 데모도 하고 또 뭐 과격하기도 하고 통일을 외치고 이런 거를 보통 이 기성인들이 보면은 저런 정신 나간 놈들하고 야단을 치지만 젊은 사람이 자기 직장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하고 또 이런 사람 있고 그것도 안 하고 정말 연애질이나 하고 사치나 하고 이런 세 종류의 청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때나마 젊었다면은 나라의 앞일을 생각해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외쳐보고 데모도 해보고
이러는 사람이 그래도 인간다운 사람이지 자기만 생각해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고시나 합격해서 출세길이나 달리고 그래갖고 그야말로 판검사 할 때는 깨끗한 척 하다가 나와가지고 전관 예우를 보장받아서 한 달에 몇 개월에 수십억을 벌고 이러는 사람보다는 한때 잘못된 길을 망정 나라를 위한다고 되모래도 해보는 사람이 퍽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야말로 연애질이나 하고 부잣집 아들이 자가용 가지고 다니면서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뭐 야타하고 여자애들이나 농락하고 이런 애들보다는 차라리 데모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임종원 선생이 글을 쓰실 때 네. 그 친일파, 종일파들을 보는 시각은 어땠나요? 오빠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빠는 결국은 그 친일파에 대해서 인명을 다 수록해놓고 마무리 작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말씀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사람, 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 그런 것은 구분은 해야지 된다 그랬는데 그걸 구분을 못 해놓고 그냥 가셨죠. 물론 우리 아버지 경우도 천도교인으로서 천도교 문을 닫지 않으려고 참 어느 정도 일제를 찬양하고 협조하는 글을 쓴 것이 사실이에요. 그거를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전 가족이 논밭을 다 팔아갖고 말하자면 우당 이회영 선생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정말 만주로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그래도 살아남으셔가지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재산도 지켰고 목숨도 지켰어요. 생각할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또 희망이 없는 그때 2천만 동포가 다 옥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족을 팔고 친일을 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친일 경력을 숨기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미워하고 지금이라도 제가 능력이 되면은 어떤 분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저는 강북구에 살아요. 강북구 수유동 통일교육원에 있는 그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는 애국지사의 묘가 17기가 있어요. 거기는 손병희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또 유림 선생님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제일 특이한 분들이 뭔가 하면 무명용사 17분이 잠들어 계시는 묘소가 있는데 그게 한 무덤으로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길도 형편없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써서 이 신문 저 신문에 보냈더니 한겨레 신문에서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명용사라서 아무도 재향을 지내는 분이 없었는데 통일교육원의 박갑수 교수라는 분이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재향을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그 8월, 그러니까 추석 일주일 전 그 재향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17분 중에는 태항산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나이를 보면은 다 20살에서 30살 그 미만의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가 1945년 7월도 있고 8월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며칠만 더 살았으면, 며칠만 더 견뎠으면은 그래도 광복된 조국을 보는데 돌아가셨구나 싶어서 저는 그분들 묘소에 가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 그때 박갑수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태양산이 중국의 유명한 산인데 모택동군이 사만이 거기 포일당했었대요. 관동군 40만한테.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이제 항복을 논하는 마당에 의열단 김원봉 장군이 이끄는 특공대 40명이 지게에다 지고 식량을 지고 그 아주 깎아지르는 벼랑이래요. 거기를 올라가서 식량 보급을 대주고 현로를 뚫러가지고 결국 항복을 안 하고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모택동이 김원봉 장군한테 약속하기를 일본이 패망하면은
동북 삼성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천안문에 오성기를 올릴 때 저 별 중에 하나는 조선인의 피로써 이루어진 걸로 알아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는데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 삼성도 차지하지 못했고 6.25 때 그 중공군이 많이 참전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일사후퇴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노래 부르기를 중공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30만 중공군 중에는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그러니까 분단이 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으로도 안 오고 북한으로도 안 간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국전쟁에 투입시켜갖고 결국은 모택동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전선에서 소멸시킨 걸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분단이 된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그 김원봉 장군이 광복된 대한민국에 왔더니 노독수리가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너무나 아주 지독한 고문을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김원봉 장군은 일제가 김구 선생보다도 더 현상금을 많이 걸고 무서워하던 분인데, 신출귀몰 하고, 그분이 그 장택상에 그 할아버지 장승원이 아주 엄청난 악질 탐관오리고 아주 돈만 하는 아주 나쁜 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하들을 시켜서 군장음을 협조하려니까 이제 협조를 안 해서,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죽였대요. 거기에 대해서 장택상이 앙심을 먹고, 장택상이 그때 경찰청장 했잖아요. 노독수를 시켜서 지독한 고문을 했대요. 그래서 김원봉 장군이 나중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무슨 남북 협상 때인가 북으로 가셔서 그냥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에서 무슨 벼슬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또 김일성도 결국은 이용하고서는 하여튼 반동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서 결국은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 가족들은 또 6.25 때 빨갱이로 몰려서 다 학살당하고, 저는 그거를 볼 때 너무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고, 제가 능력만 있으면 정말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그런 그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나라를 주름잡고, 애국자의 후손들은 다 정말 거지가 되다시피 해갖고 못 살고, 이러니까 지금 이 나라엔 정의도 없고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다음에는 먹고 노는 거, 사치, 향락 이런 데만 빠져갖고 지금 묻지마 살인, 툭하면 폭력,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을 하고, 차를 추월했다 해서 살인을 하고, 이거는 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나 지배층이 못되게 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집단 스트레스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단 우울증이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무슨 조그만 핑계만 있으면 글로 엉뚱한 데로 분출하고, 높은 놈한테는 못 대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폭력을 가하고, 이거는 지금 윗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는요, 뭐 경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인간성까지 망치는 거예요. 진짜 부정하고 폭력하고 부정부패하고, 더군다나 제가 제일 분노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좀 반정부 데모라도 하면 다 종북 빨갱이로 몰아요. 그래서 없는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시 아니에요? 대체에 있는 나라에 국방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 별들이 결국 나오면 뭘 합니까? 무기 도입하는 데서 비리를 저질러 갖고 성능이 부족한 무기를 갖다가 도입하는 거,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역적이에요. 이적 행위예요. 이 사람들을 총살 안 하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안 보내고, 반정부 데모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이게 나랍니까? 박정희의 어떤 친일 행위로 인한 득으로 정책으로 호의를 주시고 살다가 대통령이 된 박근혜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네. 친일 후손 중에 네. 용서해야 될 자와 네. 용서해서는 안 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친일을 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적극적인 친일을 한 사람,
죽지 못해 총칼을 들어대니까 생계형 친일 두 가지가 있겠지요. 물론 생계형 친일도 찬양받을 수는 없어요. 그 당시 목숨을 내놓고 전 가족이 다 희생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선조들이 친일을 했다.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자신이 친일을 했다. 우리가 그 친일한 것만을 계속적으로 규탄한다면 전과자가 어쩌다 죄를 졌어. 형을 살고 나왔어. 자수를 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고 정말 착한 사람이 됐는데도 옛날의 죄가를 계속 물은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친일을 한 사람들이 솔직히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민족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정성과 마음과 몸을 다 바쳐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대통령이 된 이후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어떻게 옛날 죄만을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물론 경제 성장을 했어요. 모든 국민이 저도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아서 돌아갔을 때 기가 막히고 슬퍼했어요. 잘 몰랐으니까. 그러나 요즘 다시 지나간 역사를 다시 알게 되면서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일제 때 나라를 잃었어. 희망이 없어.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협조해서 나라도 살자. 그래서 군관학교에 갔다. 또 장교가 됐다. 충성을 했다. 그냥 나라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조선이 다시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다고 용서해 줘요. 그 다음에 광복이 됐어. 그렇다고 할복자살 못해서 다시 국군에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일제 때 배운 기술일망정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자 하고 또 열심히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충성을 했다면 용서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군인이 돼가지고 또 남로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도 제가 핑계를 만들어서 용서해줘 보죠. 그 당시 사회주의가 처음 들어왔어요. 공산주의가 처음 들어왔어. 옛날에 우리 봉건시대 얼마나 양반이 쌍놈을 착취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공산주의 이상을 보면은 참 아주 멋있지요. 평등한 나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룩하면은 우리 조선민족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심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대에 공산주의를 하면 피가 없고 30대에도 공산주의를 하면 머리가 없다는 옛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자기가 남로당이라는 게 탄로가 나서 군에서 옷을 벗고 그야말로 사형을 당할 거를 면하고 그래도 구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 같은 동료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또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전향을 했다. 공산주의가 나라를 망칠 것 때문에 동료를 팔았다. 얼마든지 봐줄 수 있죠. 핑계가 되는 말이에요. 다음에 군사혁명을 일으켰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왜 자유당 때 일으키지 않고 학생들이 의거를 일으켜갖고 민주당 정권이 새로 들어서고 아직 어떻게 자리도 잡기 전에 혁명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규탄들 하더라고요. 저도 4.19 때 데모하다가 매도 맞았어요. 그러나 제가 4.19를 주동은 아니었지만 겪고 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민주당이 너무 싸웠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5.16 군사혁명이 나서 이제 정말 군사혁명이 나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 건가 보다 하고 아주 만대도 불렀어요. 그랬는데 저는 참 잘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집권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많이 보면서 또 정적을 숙청하는 거 보면서 그래 잘하려고 하는데 딴질거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김재규 총을 맞아서 사망했을 때 김재규를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제가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비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했고 또 그렇다고 인정도 하면서 아이 그래도 경제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결정적으로 아주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것이 서울의 소리에서 본 김삼아 씨의 기사를 보고 정말 나쁜 놈이구나.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를 좋다는 여자와 바람을 폈다면 용서할 수도 있다고. 물론 용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김삼아 씨 같은 경우는 가정을 가지고 단란하게 사는 사람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데려다가 수차례 농락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컷 데리고 놀다가 한국에 놔두면은 말썽 날 것 같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박정희는 뼛속까지 나쁜 놈이구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대통령이 됐을 때까지의 행적도 이렇게 저렇게 미화시켜서 옹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돼갖고 김삼아는 하나의 여자가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이고 우리가 지금 정신대 문제 때문에 일본한테 사과를 못 받고 정신대 문제 우리 이 땅의 딸들을 이 땅의 아들들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오빠들이 못나서 힘없는 딸들을 일본놈한테 끌려가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호랑이한테 물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지도층이 감싸 안고 보듬어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양면 취급했어요. 그런 이 나라에서 대통령에는 작자가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진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딸을 그렇게 농락했던 것은 이 나라의 김삼아 딸 하나 탤런트들 여배우들 그 사람들을만 농락한 게 아니고 이 나라 국민 전체를 모독한 거고 박정희 생각에 조선놈은 배때기만 부르면 다야. 내가 그만큼 배부르게 해줬으니까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삼화한테 저지른 박정희의 행패, 만행을 보고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했으니 정말 부끄러운 나라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딸을 그렇게 짓밟았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보다는 일본 놈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관동군에 가서 저지르던 그 만행을 대한민국의 딸한테 똑같이 저지른 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신대 문제를 절대로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대 문제를 사과받으려면은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절대로 부하여 직원들을 성희롱하지 말고 군대에서 성폭력하지 말고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도덕군자가 돼야만 일본이 우리한테 정신대 문제를 사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대 문제를 떠들 적마다 제가 일본 놈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미친놈들, 저희들은 더한 놈들이 뭘 우리 보고 야단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성적으로 우리나라의 딸들을 어머니들을 존중하지 않는 한 일본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친일을 직접 하지 않은 딸이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직접 친일은 안 했지만 친일 행위로 인한 어떤 명예나 재산의 혜택을 받아서 허위의식하고 공부하고 출시한 부분에 대한 어떤 용서가 가능한지.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절대 정말 출세가도로 나서지 말아야지요. 이름 없는 농부로서 봉사하며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DNA가 자기 부모의 DNA를 못된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고백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속죄의 길을 간다면
죽일 수야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찍어주는 우리 못난 국민들, 절대로 프랑스나 독일 그런 데는 그 부역자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친일파가 득세를 했어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몰리고, 그래서 지리산에도 들어갔고 비난하게 살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봉창 선생님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하고 어떤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동정적으로 그 양반이랑 말을 주고받으니까 낭중에 헤어져서 갈 때 어떤 좀 잘 산대는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이 여사 내가 친구할 거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지금 아주 정말 야비하고 돈만을 쫓는 사람들이 됐는데 왜 그러느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후손은 다 지금 거의 못 살아요. 물론 독립운동한 후손 중에도 이종찬 씨나 이종걸 씨처럼 열심히 노력해갖고 출세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더 많지요. 그리고 친일파 노릇한 사람들, 역적질한 사람은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식은 애국이라는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무슨 수단을 쓰든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최고예요. 옛날에 이명박이 대선에 나왔을 때 저는 이명박을 반대했습니다. 같이 배드민턴 치는 한 사람이 이명박을 찍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린대. 그 사람은 비리가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친일파야. 그러니까 경제만 살리면 도둑질 좀 하면 어떻느냐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경제만 살리면 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경제 살린 데는 이명박이가 저지른 지금 빚이 얼마나 많고 4대강 후유증이 얼마나 지금 참혹합니까? 올바라져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일 인명사전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냥 말로 뭐 잊으니까 내가 글로 쓸게 하고 오빠께서 쓰신 건데. 네,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친일한 사람들의 죄를 지금 물어서 단죄를 하겠다고 쓰는 것이 아니다. 잊지를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장래가 있다. 과거에 친일한 걸 다 잊고 지금의 현실에 취해서 살다 보면 언제 또 침략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나라 없는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오빠는 그 글을 쓸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복운동을 하신 분들도 정말 순국을 하셨죠. 저는 우리 오빠도 순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에서 또 글이라는 게 그래요. 재미있고 유쾌한 글을 써야 정말 엔돌핀이 나와서 몸이 건강해지는데, 오빠는 친일 행적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우라가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글을 쓰니까 매일매일 담배를 피다가 폐기종이 걸려서 결국은 61세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은 우리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진정한 광복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복 70년 동안 아픈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6.25 참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화려한 빌딩 문화, 화려한 향락 문화에 젖어서 경제대국 12위 어쩌고 하면서 젊은이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잘 나가는 젊은이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방 한 칸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고,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고, 우리 농촌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다문화 정책 물론 좋지요. 세계가 한 가족이니까. 그러나 이 작은 나라에서 이제 어쩌면은 우리 배달결에는 손이 끊어지고 그야말로 외국인들로 이 땅을 메울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우리 5,000년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침략을 당할 적마다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온 몸을 다 바쳐 재산, 목숨, 팔이 잘려도 만세를 부르고 고문을 당해도 독립운동을 해서 지켜온 이 강토입니다. 비록 분단이 됐을 망정 그래도 강대국에 쌓인 이 나라가 그래도 배달결의 명맥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배달결의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가 소멸할 것 같아서 더구나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백척간도에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정주부라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도에 섰습니다. 그런데 조선조가 망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한 나라였어요. 2천만 민중이 일부 친일파는 있었지만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나라에 변란이 생기면 남북이 갈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라도 참여하고 나라가 망한다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망명을 한다고 자신들은 생각하겠죠. 6.25 때도 국회의원들은 부산 앞바다에 배 띄워놓고 도망갈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가서 터잡고 살고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높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망명해서 외국에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터잡고 있는 교포들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나라를 망쳐먹고 망명한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유태인이 히틀러한테 왜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학살을 당했습니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교포들이 대접받고 삽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면 아무리 당신들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수만금 수억조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 살아도 당신들 결코 오래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외국 사람이 흉보기 전에 교포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부정부패예요. 부정한 재산을 모아서 잘 사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네. 친일파 후손으로서 부끄럼도로 모르게 사는 그런 사람한테 충고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 사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과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될 때 노 씨가 만약에 노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노독설이 후손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다 아닙니다. 우리는 노독들이 노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이 사회에 출대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악질 친일파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고 또 현재 최고위직에 있는 분을 이렇게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통령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과거의 대통령도 그랬고 또 과거의 어떤 대통령 두 분은 악질 친일파 악질 경찰국장 장택상의 비서를 한 분도 두 분씩이나 대통령을 하셨더라고요. 현재도 그에 못지않은 분들이 최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분들은 말로는 애국을 부르짖고 또 이렇게 반정부적인 발언이나 뭐 친일파 어쩌고 하면 종북 빨갱이로 몰아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죠. 참 만약에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당장에 공안사범으로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나이 75대씩 먹었고 이제 어느 때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지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다 아시겠죠? 친일파를 해서
선조들이 친일을 해갖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친일한 사람들의 또 그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가 다 탐관 오리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안 됩니다. 탐관 오리의 후손이 친일파를 했고 친일파의 후손이 친미파가 됐고 이제 광복된 대한민국의 최고위직에서 말로는 나라를 위하면서 애국을 하면서 못된 짓은 다 합니다. 거슬리는 사람은 다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등골을 빼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합니다. 광복 70년입니다. 이러다간 나라가 망합니다. 친일을 한 분들의 후손 되시는 분들이요. 제발 지금이라도 양심을 회복하고 대대선선 잘 사는 나라가 망하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태인의 학살을 보셨지요?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제발 양심을 회복하고 과거를 뉘우치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진 못할 망정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마음을 똑바로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배달결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잘못하면 우리는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조선조 때 나라가 망했을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외국의 침략을 받는다면은 이 아름다운 땅 한머리 땅과 배달결에는 영원한 멸망이 됩니다. 제발 자손에게 죄 짓고 조상의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속죄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회복하고 정말 애족의 길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떤 나라에 난이 있은 후에 애국과 매국을 가려서 후한 상을 내리고 참혹하리만큼 엄한 벌을 내리는 이유의 첫 번째는 다음에 위침을 받았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의미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제의 친일 헌사들이 후유식하고 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면 일본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 과연 있겠냐. 임 여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북구에 있으면서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문화 해설을 합니다. 강북구에는 선열들의 묘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이시영 선생님의 묘소에서 이시영 선생님 일가의 그 광복을 위한 전 가족의 투쟁사를 이야기하고 내려오는데 다 허물어져가는 초라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 지금도 이런 집이 있네. 여기 누가 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갔던 봉사자가 여기 이시영 선생님의 며느님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그 댁을 방문해서 정말 비참하게 사시는 걸 보고 구청에 얘기해서 집수리도 좀 해드렸고 나름대로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제가 또 그 자리에 이시영 선생님의 묘소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시영 선생님의 광복운동에 대해서 애국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려올 때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절대 그 집이 이시영 선생님의 집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왜냐? 그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애국하면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리고 어디 가서 어른들한테는 제가 이 말을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절대 말을 못합니다. 애국하면 못 살게 되는 거야. 누가 그런 일을 알면은 누가 나라가 위태할 때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때 과연 일본의 침략을 막고 독도를 수호하려고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아직도 순진한 우리 백성들은 그렇게 친일파가 못되게 굴고 해도 그래도 독도 1번지에 호적을 옮겨놓고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일본 사람이 쳐들어오면 내가 과연 그런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버텨야지. 무슨 일 있어도 버티고 지조를 잃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고문을 당하면서도 변절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고 또 저는 산에 가나 들에 가나 이 땅을 밟고 다닐 적마다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린 그 핏자국이 여기 배어 있겠지. 그 해골이 여기 묻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땅을 밟고 다니기조차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 나라를 팔고 매국을 한 사람들이 후손들이 지금도 입으로는 애국을 떠들면서 나라의 빚을 지게 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나라의 위상이 훼손되는 행동을 하는 거, 그거 친일파 못지않게 매국 행위입니다. 제발 광복 70년을 맞아서 이제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 민족, 이 땅이 영구히 자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